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제 소득세 했던 거 그래도 리뷰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어제 소득세에서 우리 기타 소득 과세 방법부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건전서가 있었고요. 무조건 종합과세가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금품, 숨기는 소득이었죠. 그 C가 나머지 소득이었습니다. 원천징수세율 외워주셔야 됩니다. 건은 복권 당첨소득, 승마투표권, 승려투표권, 슬롯머신 당첨금품, 2단계 초과 누진 구조였어요. 3억까지 20%, 3억 초과 30%, 연이 연금에 수령한 기타 소득 15%, 서학 월동품은 20% 이렇게 외워주시고,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금품은 원천인수되지 않은 거, 숨기는 소득이었죠. 얘는 숨기는 소득이라서 나중에 걸리면 종합과세 하겠다 그런 거였고요. 이 나머지 기타 소득은 원천인수세율이 좀 다양했습니다. 20%짜리도 있었고, 15%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간이세액표에 따르는 것도 있고, 원천인수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했죠. 기본적으로 20% 외워주시고 15%짜리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일시금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소기업 소상공인 해지를 할 때 법소정의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타 소득이 됩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가입자 사망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으면 퇴직소득 또는 이제 이자소득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2015년 12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것은 이자소득,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것은 퇴직소득. 임의로 해지해야지 기타소득인데 15%짜리였어요. 원천인수세율이 좀 특이하니까 외워주시고, 5%짜리가 봉사료가 5%짜리였고요. 간이세액표에 따르는 게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인수해요. 그 원천인수 안 하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이 대체된 경우는 수입 시기도 위약일, 해약일로 한다. 그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B는 숨기는 소득이니까 기타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는 C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B는 숨기는 소득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C 가지고 3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C 금액은 갖고 가셔야 될 게 총수익금에서 이미 필요금이 뺀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금 빼고 기타 소득 금액 구한 다음에 300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하고 300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해서 종합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종합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소득하고 연금소득하고 제가 ABC 이런 왁구로 좀 잡아드렸잖아요.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B 플러스 C 가지고 판단하는데, 2천만 원 초과해서 B 플러스 C가 종합과세가 되면 근로사업을 얹고 혹시라도 출자 운영사업자 배당이 있으면 이걸 살짝 얹어준다라고 했죠. 이렇게 왁구를 좀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도 제가 ABC로 나눠가지고 A가 이의득이라고 해서 사적연금 중에서 이연퇴직소득, 의료목적의 인출액,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것은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고, B가 뭐였냐면 공적연금이었어요. 공적연금은 선택의 여지 없이 종합과세였고요. C가 바로 사적연금. 사적연금 중에서 이의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었는데, 그 C 총연금액 가지고 사적연금 총연금액 1,500 기준 적용하죠. 1,500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되고 1,500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 이때도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종합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갔어요. 이때 연금 같은 경우에는 B 공적연금은 또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니까 들고 오고, 사적연금 총연금액을 합쳐요. 얘는 총연금액 베이스이기 때문에 S라고 해서 연금소득 공제를 빼야지만 연금소득 금액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빼야 돼요. 이런 왁구로 좀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 연금 쪽이에요. 공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중에서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 들고 오고, 연금소득 공제까지 빼면 종합과세가 되는 연금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왁구를 또 ABC로 나눴는데, A가 건전서 무조건 분리과세, 그거는 판정할 때 제외하는 거였고요. B는 숨기는 소득, 그것도 판정 시에는 제외였죠. 숨기는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금품은 종합과세가 되긴 해요. 그렇지만 숨기니까 300 기준 판단할 때는 제외하고, 이제 300 기준 판단해서 300 초과해서 종합과세가 되었다 또는 300 이하인데 종합을 선택했다, 그럼 종합과세가 되겠죠. 이때 종합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할 때 반드시 챙겨오셔야 될 게 뇌물, 이걸 챙겨오셔야 돼요. 얘도 종합과세가 되니까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부분이에요. 판정 시에는 제외하나 종합과세가 되니까 이게 좀 뒤에서 더하는 식으로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금 쪽은 어차피 계산 구조 체계상으로 틀로 잡고 갈 때 공적연금부터 계산하고 출발할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갖고 가셔도 되는데,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금융소득하고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가지고, 뇌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B 플러스 C 이렇게 안 적었어요. C를 먼저 구할 거고요. 실제로 계산 문제에서도 구하는 순서가 C 먼저예요. C부터 구하고 뇌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체크만 좀 해놨다가 나중에 종합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할 때는 출자 운용사업자 배당처럼 살짝 얹어주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계산 순서가 C부터 구할 거기 때문에 얘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종합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할 때 출자하고 얘가 같은 성격으로 판정 시에는 제외하나 종합과세가 되니까 있으면 마지막에 얹은다. 그런 방향으로 종합과세가 되는 금액을 구해 주시면 돼요. 연금은 우리가 처음부터 공적부터 구할 거거든요. 공적연금 자료가 있으면 과세 기준금액, 우리 환산소득 누계액 비율 적용해가지고 2002년 1월 1일 이후 거 발라냈죠.
만약에 국민연금이면 한산소득 누계 적용하는 거고요. 그 비율. 만약에 공무원연금이었다라고 하면 납입 월수 비율 그걸 적용해서 과세 기준금액을 구하고 과세 제외 기업은 빼고 연체이자 이런 거 더해가지고 공적연금 총연금액부터 구하고 출발할 거야. 그리고 이제 사적연금 총연금액을 제가 A, B, C 이렇게 나눴잖아요. 세공제 받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이연퇴익소득 세공제 받은 부분 운영수익 연금 수령 연금 외수령 해서 한도 적용해가지고 한도 내는 연금 수령에 보내서 A, B, C 순서 인출하고 한도 초과하는 부분이 연금 외수령으로 보내가지고 A, B, C 순서로 인출한다. 그 내용도 다 봤어요. 한도 산식은 또 외워주셔야 되긴 합니다. 한도는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일 현재 그리고 그 다음 연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 계좌 안에 있는 평가액 곱하기 11-연차분의 1 곱하기 120% 그런 건 좀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연차는 기산연차가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분은 1년차부터 시작하지만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분은 6년차부터 시작한다.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적연금 총연금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연금소득공제를 뺄 겁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 만약에 B하고 C 합쳤는데 2천만 원 이하야. 2천만 원 이하면 C는 분리과세가 돼요. 그리고 2천만 원 이하 케이스에서는 근로수업이 없다고 했죠. 2천만 원 초과 구간, 기본세율 구간이 없으니까. 그럼 2천만 원 이하 케이스에서는 종합과세가 되는 금액은요. B금액에다가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출장 공동사업자 배당을 살짝 얹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도 공적연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될 건데 사적연금은 뭐 1,500만 원 이하라 가지고 분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나오면 분리 선택하면 종합과세가 되는 금액에는 C가 들어오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도 C가 300만 원 이하라 가지고 분리를 선택하면요. 그때는 종합과세가 되는 금액에는 들어오진 않겠죠. 그래도 여전히 뇌물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는 거니까 종합과세가 되는 걸 구할 때 이 구조를 좀 정확하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제가 300 이하로서 종합하거나 분리하거나 그 선택의 여지에서는 간편법으로 세율 비교하면 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20% 원천유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원천유세율 적용한 거 20% 하고 기타 소득 금액 이 종합과세가 됐을 때 적용받는 한계세율, 그러니까 기본세율 중에서 내가 타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얹었을 때 기타 소득 금액을 얹었을 때 추가적인 증분을 구할 때는 타소득 수준을 좀 보셔야 돼. 타소득 과표가 뭐 1,400 이하야. 그래서 얘를 얹었을 때도 1,400 이하 쪽이었다라고 하면 그다음 6%가 될 거고 1,400을 넘어가고 있어 타소득이. 그러면 얘를 얹었을 때 15%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소득 과표가 만약에 5천만 원 넘어가고 있어. 그러면 얘 한계세율이 24% 이렇게 구간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20%, 24% 이런 걸 비교해가지고 분리를 선택할지 종합을 선택할지 이렇게 간편법을 적용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 한계세율이 세율 구간이 나뉜다라고 하면 그때는 세액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기타소득 금액을 얹었을 때 뭐 200만 원이 기타소득 C금액이라고 했을 때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15% 구간 또 100만 원 24% 구간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소득 과표가 4,900이야. 4,900이면 200을 얹었을 때 100만 원은 5천 안쪽 15% 구간 그리고 100만 원은 5천 바깥쪽 24% 구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FM대로 원칙적으로 세액으로 비교하셔야 돼요. 원칙은 세액으로 비교하는 건데 간편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세율이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는다. 구간이 나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세율로 간편하게 20%, 뭐 15%, 20%, 24%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2배, 4근 연기 이런 소득을 다 보고 나서 6장으로 넘어왔어요. 5장은 스텝 2에서 할 거니까 소득금액 계산 특례 파트는 스텝 2에서 할 거고요. 또 각종 세액공제 이런 것도 스텝 2에서 할 겁니다. 이쪽 6장에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좀 위주로 받고요. 종합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중에서는 뭐 자녀세액공제 그거 하나 받고 산출세액 계산 특례라고 해가지고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산출세액을 계산하는지 그거까지 우리 스텝 1에서 다 했어요. 총수익금액 처음부터 비과세소득 안 들어오고 종합과세가 되는 걸 구할 때는 분리과세 소득도 제끼고 가는 거죠. 필요경비 빼고 2월 결손금 과거 필요경비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뺍니다. 발생연도 제한이 있죠. 계산 문제에서는 그냥 10년 내 2월 결손금을 빼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고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면 종합소득 공제를 빼서 과표가 나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각각의 소득별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그렇게 구하는 거고요. 총수익금액을 합치거나 필요경비를 합치거나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편의상 이렇게 적은 거고 각각의 소득별로 다 계산한 다음에 막판에 합하는 거죠. 합쳐서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면 종합소득 공제를 빼서 과표를 구한다. 법인세하고 계산구조 차이점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법인세에서는 각 3년 소득금액에서 이, 비, 소 빼가지고 과표가 나왔거든요.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그걸 과표 계산 단계에서 뺐는데 우리 소득세는 좀 윗단계에서 다 뺀 거죠. 비과세소득도 윗단계에서 빠진 거고 2월 결손금도 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부터 빠지고 과표 계산 단계에서는 나타나는 게 소득공제. 그거만 나타났습니다. 인적공제가 있고요. 물적공제가 있었고요. 인적공제, 물적공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제 다 봤죠. 소득공제에서는 인적공제라는 게 있고 물적공제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특별소득공제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연금보험료공제라는 것도 있고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그런 게 있었죠. 특별소득공제는 카테고리 안에 보험료공제하고 주택자원공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뭐 자녀세액공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이 있으면 또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고 연금이자 세액공제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스텝 2에서 볼 내용이에요. 스텝 2에서 이런 세액공제를 볼 거고 우리가 스텝 1에서는 자녀세액공제까지 내용을 봤어요. 소득공제가 실제로는 고소득자한테 좀 유리한
제도였고요. 세액공제가 그나마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과세 체계가 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소득공제 제도하고 세액공제 제도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부터 봤죠.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공제인데 인적공제부터 우리가 살펴봤고요.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 빼주는 건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지만 한 명으로 카운팅을 해줘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다 한 명으로 카운팅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생계 요건, 관계 요건, 나이 요건, 그리고 소득 요건 이런 거 충족해야지만 한 명당 150만 원 빼주는 거. 우리가 이런 틀로 내용을 좀 봤죠. 뭐 생계 요건, 관계 요건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이 중요했어요.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일 것, 직계 미소는 20살 이하, 형제자매는 20살 이하 또는 60세 이상일 것. 요거 충족해야 되고 소득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 본인 빼고요.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전부 다 종태양 합쳐가지고 100만 원 이하일 것. 종합, 퇴직, 양도, 비열거라든지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는 제외하고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로소득만 있다. 다른 소득 하나도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1900, 500만 원 이하면 소득 요건 충족이죠. 장애인은 나이를 완화했어요. 그래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만 완화했고 소득 요건 완화하지 않았다는 거 좀 챙겨주셔야 돼요.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장애인은 나이를 안 봐요. 자,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이었고요. 소득 요건을 잘 판단해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지만 추가공제를 해주는 거였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다. 나이에서 탈락했다든지 소득에서 탈락하면 그때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지만 받을 수 있다. 제가 앞글자 좀 따가지고 북한병장 이렇게 알려드린 게 추가공제였고요. 부항병장인데 실제로는 부항병장 하면 안 외워지니까 부항병장을 북한병장으로 좀 바꿔가지고 외워주시면 돼요. 경로 우대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나이도 외워주셔야 되겠죠. 부녀자 공제는 금액 50만 원이고요. 한모 공제, 경로 우대자 공제가 100만 원이고요. 장애인 공제가 좀 많이 해주는 거죠. 200만 원. 장애인은 많이 아프니까 많이 해줘야겠다. 200만 원. 그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이것도 숫자 다 외워주시고 금액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북한병장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본인은 북한병장을 다 따져주셔야 돼요. 본인에서 하나 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본인이 부녀자인지, 본인이 한부모인지, 본인이 경로 우대자인지, 본인이 장애인인지 그거를 꼼꼼하게 따지고 출발하시고 병장, 경로 우대자인지 장애인인지는 배우자하고 부양가족에 대해서 검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경로 우대자, 장애인 여부. 본인 같은 경우에 이제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 요거 두 개는 중복 배제였어요. 두 개는 중복 배제라서 어떤 거? 한부모 공제가 금액이 크니까 요거 적용받는다고 했죠. 부녀자가 뭐 50만 원이고 한부모는 100만 원이니까 그거 말고는 다 중복 가능해요. 다른 건 다 중복 가능합니다. 경로 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 공제 다 같이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만 중복이 배제가 되고 중복되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 부녀자 공제에서는 부녀자가 유부녀라고 했죠. 유부녀라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다고 해도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 뭐 비속이나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이런 부양가족이 있다. 그리고 세대주였다라고 하면 좀 힘드니까 부녀자 공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서 배우자는 기본 공제 대상자일 필요는 없다고 했죠.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배우자가 소득 요건에서 탈락했다. 소득이 많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요. 근데 부양가족은 달랐어요.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나이하고 소득을 충족한 기본 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 세대주여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 부녀자여야 돼요. 저소득 그게 좀 중요했고요. 이 저소득의 개념이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그런 숫자는 다 외우셔야 돼요. 3천만 원 금액 이하여야지만 저소득 부녀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든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세대주인 여성이든 둘 다 저소득 요건은 붙어 있는 거니까 저소득 요건은 반드시 검토를 하고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한부모 공제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니까 한쪽 부모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없어요. 배우자 없이 누가 있어야 한다.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도 기본 공제 대상자라는 말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나이하고 소득 요건 충족한 기본 공제 대상자 직계비속 입양자여야 되고요. 이때 위탁아동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위탁아동은 제가 뭐 드라마 대사로 네 부모는 아니지만 자식처럼 생각한다. 이걸로 좀 외우자라고 했죠. 한부모 공제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뒷동네 자녀세액 공제에는 위탁아동까지 포함해가지고 일반 공제를 해줬어요. 다만 뭐 출산 입양 공제하고는 위탁아동이 관련이 없다고 했죠. 위탁아동은 잠깐 맡아주고 있는 거니까 뭐 첫째, 둘째 카운팅할 때도 우리 집 둘째다, 우리 집 셋째다 이렇게 남한테 소개하지 않으니까 카운팅할 때도 건너뛴다고 했어요. 출산 입양 공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거 말고 위탁아동이 혹시라도 8세 이상 자녀였다라고 한다면 자녀세액 공제가 된다.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부모는 아니지만 자식처럼 생각한다. 그걸로 부모가 아니니 한부모 공제에는 위탁아동이 안 들어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좀 챙겨주시고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자녀세액 공제에 일반 공제는 되나 보다. 8세 이상이면. 자, 그렇게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라든 뭐 외우는 노력을 해주시긴 해야 돼요.
한모공제하고 이제 분여자 공제가 겹칠 수 있는 경우가 그 부양가족, 분여자 공제에서 여성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 그 세대주다라고 하면 저소득이면 분여자 공제가 될 건데 이때 부양가족이 직계 존속일 수도 있고 직계 비속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 직계 비속이었다라고 하면 한모공제하고 겹친다고 했죠. 그때는 이제 한모공제에 100만 원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병로 우대자 공제 나이는 외워주시고 또 장애인은 금액이 좀 크니까 200만 원 잘 챙겨서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인적공제 여부 판정하는 시기 이것도 우리가 다 봤죠. 판정 시기는 원래 원칙은 과세기간 종료일로 판정합니다. 종료일 현재 이제 배우자인지 그런 걸로 판정하는 건데 중간에 이혼했다고 하면 기말에는 배우자가 아닌 거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가 있었죠. 중도에 사망하거나 장애 치유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했으면 기말에는 그분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전일 상황에 따라서 있는 걸로 보는 거고요. 또 장애 치유를 받았다고 하면 이때는 비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전일 상황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봐가지고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런 걸 적용한다. 그게 예외 사항이었고요. 또 나이도 예외였죠. 나이 같은 경우는 20살이 되었다고 하면 기말 현재는 20살 초과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20살 기념으로 이번 연도까지는 해준다. 그런 내용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판정 시기였고요. 또 인적공제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도 좀 챙겨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둘 다 신고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고 또 내가 어머니를 직계 존속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원칙은 뭐냐면 둘 다 신고했을 때는 이제 판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둘 중에 한 명만 합의 보고 제가 어머니를 넣어가지고 신고할게요 라고 하면 뭐 아버지가 빼고 내가 신고했다. 그럼 신고서에 한 명만 신고를 했으면 그 신고서에 따라가는 거예요. 두 명이 같이 신고를 했을 때 어머니를 아버지도 배우자로 신고를 하고 나도 어머니를 직계 존속으로 신고하고 이렇게 각각 신고를 하면 그때 예외 케이스로서 법에 정한 순서대로 누구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건지 정하는 거죠. 원칙은 신고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원칙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신고 안 할 수 있잖아. 내가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받는 거야 그냥. 한 명만 신고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둘 다 신고했을 경우에 누구의 공제 대상 가족을 할 거냐. 그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죠. 배우자가 가깝지 않냐. 배우자하고 부양가족이 싸우면 배우자의 손을 들어준 거고 만약에 형하고 내가 어머니를 직계 존속으로 각각 신고서에 넣어가지고 기본공제, 추가공제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직전에 인적공제 받은 자 계속 받는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직전에 어머니가 59세여가지고 아무도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단기에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예요. 단기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단기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세율이 높은 구간이니까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좀 더 많이 절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납세액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아버지하고 내가 신고를 했는데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형하고 내가 각각 신고를 했는데 형이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케이스. 그런 경우에는 신고서를 뜯어 고칠 수 없는 사람의 가족으로 손을 들어준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신고서를 뜯어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의 가족으로 하겠다. 상속인이 남아있는 자니까 신고서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한 명만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피상속인이라는 거. 그리고 출국을 한 경우도 이건 이민 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출국한 자가 있고 한국에 남은 자가 있다고 하면 출국한 자는 가버렸기 때문에 신고서를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출국한 자의 부양 가족으로 하는 겁니다. 남은 자가 신고서 뜯어 고쳐야 한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 특별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하고 주택자원공제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이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얘기했고 이거랑 카테고리가 다른 게 연금보험료 공제였어요. 얘는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갖고 가셔야 될 게 특별소득공제는 오로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한테만 해준다고 했죠. 근데 얘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되는 거야.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공적인 연금은 사업소득자든 근로소득자든 둘 다 소득공제가 된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이거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특별소득공제로 넣어주는 거고요. 근로소득이 없어. 사업소득자야. 그러면 자신의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뺀다는 거야. 그래서 소득공제를 못 넣는 거죠. 두 번 빼면 안 되는 거야. 한 번만 빼는 거니까 윗동네에서 이미 뺐으면 아랫동네에서는 뺄 수 없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다 정리를 했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라는 게 그냥 근로소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소득 같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로소득만 있어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근로소득만 있어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으면 된다. 이 뜻이에요. 다른 소득 같이 있다고 해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금액에서 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소득에서는 못 빼고 근로소득 금액에서 보험료 공제, 주택자원 공제가 들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근로소득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예 근로소득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특별소득공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 특별히 해주는 소득공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스페셜한 소득공제인데 누구에게만? 근로소득자한테만 해주는 스페셜한 소득공제. 이제 보험료 공제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그걸 얘기했고요. 한도가 없었죠. 제가 이렇게 머리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한도가 없다. 전액을 소득공제 해줘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뭐 상관없이 지출한 거 전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요.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거죠. 근로소득자한테만 해주는 거니까 이런 비교하셔야 될 게 사적보험,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이런 사적인 보험에 가입했다.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생명보험이라든지 사적 보험은요. 머리가 있죠. 얘는 머리가 한도에 한도. 이걸 뚫고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도를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한도가 있어서 한도 내에서만
어디서? 세액에서 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도는 뭐 100만 원, 각각 100만 원 한도인데 뒷동네에서 나중에 스텝 2에서 볼 거야. 보험료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스텝 2에서 볼 내용입니다. 한도를 걸고 얘는 세액에서 빼니까 소득에서 빼는 것과 다른 점이 소득과 세액은 세율만큼 차이가 나죠. 그 세율에 상당하는 비율, 공제율이라고 했어요. 그 공제율이 12%, 15% 이런 걸 때려가지고 세액에서 뺀다는 거죠. 아랫동네를 우리가 내려보냈고요. 윗동네에서 소득에서 빼는 것은 이런 공적인 보험을 소득에서 빼더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구분해가지고 갖고 가셔야 돼요. 제도 자체가 다르니까. 자, 그리고 또 주택자금공제도 봤습니다. 주택자금공제도 근로소득자만 해주는 거다. 1번 있고 2번 있고 그런 식으로 나뉘었죠. 뭐 청약저축 나이백이 있으면 300만 원까지 한도 걸고 40% 때려가지고 소득공제. 이건 조특법이라고 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소득공제. 실제로는 특별소득공제가 아닌데 소득세법상 한도를 같이 적용받아가지고 비록 근거법은 소득세가 아니나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우리가 논의의 편의상 여기서 설명하는 거고요. 얘는 특별소득공제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소득공제라고 하면 2번하고 3번만 얘기하는 거야. 2번, 3번이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에 들어가는 거고요. 소득세법. 1, 2번은 한도가 400이에요. 2번이 좀 중요한 부분이었죠.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한액 40% 때리고 이렇게 400만 한도 걸고 소득공제 해주는 거였고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은 100%. 이건 이자만 들어가는 거였죠.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800 한도인데 800 한도가 2천만 원, 1,8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건 나중에 스텝 2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알면 돼. 주택 자금 원리금 상한액은 원금하고 이자가 합쳐진다. 그 내용 좀 갖고 가시고 원금이 1,000만 원, 이자가 뭐 200만 원 이렇게 주어지면 합치고 출발. 합치고 나서 여기 40% 때린다. 40% 때리면 금액이 480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400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40% 400만 원만 외우면 이 부분은 풀 수가 있는 거니까 40% 400만 원 사사로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얘만 갖고 가셔도 무난합니다. 자, 특별소득공제까지 봤고요. 이제 또 기타의 공제. 기타의 공제에서는 연금보험료 공제하고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가 있는데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적인 연금을 얘기했죠. 공적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이런 공적인 연금을 얘기했어요. 얘도 보시면 대머리죠. 한도가 없어요. 한도 없이 전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개념으로 되어 있었고요. 전액 한도가 없어요. 얘랑 비교하셔야 되는 부분이 사적인 연금. 사적 연금을 연금 계좌라고 부른다고 했죠. 사적 연금에 가입해가지고 연금 계좌 나이백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머리가 있어요. 또 한도가 있고요. 뭐 600만 원, 900만 원 이런 한도가 있고 이것도 나중에 계산 구조는 스텝 2에서 볼 거예요. 한도를 걸고 나서 얘는 세액에서 빼줄 거니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공제율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세율에 상당한 비율, 공제율이 또 12%, 15%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데 그걸 때려가지고 어디서? 아랫동네. 세액에서 빼주는 것이고 얘는 소득에서 빼주는 거다. 그리고 얘도 갖고 가셔야 될 게 이 문구를 갖고 가셔야 돼요. 종합소득 공제액이 만약에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했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뭐를 못 받은 걸로 본다? 연금보험료 공제. 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게 납세액에 유리한 방향. 소득공제를 못 받았으니까 과표를 줄여주지 못했죠. 그럼 나중에 수령연도에 얘가 과세 제외 기여금이 돼가지고 과세가 안 되는 부분.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나중에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얘를 못 받은 걸로 보는 게 좋은 거고요. 인도공제 이런 걸 못 받은 걸로 보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못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내용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는데 제가 뭐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 정도는 외우자. 나중에 배울 거예요. 배기외재근. 나중에 배울 내용이고. 근데 앞글자를 따놓고 일단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스텝 2에서 계산 구조를 좀 볼 거예요.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이런 게 가장 주요한 세액공제. 이거 말고도 세액공제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배기외재근이 가장 기본적인 세액공제니까 좀 챙겨주시고 배당세액공제까지는 봤습니다. 어제 배당세액공제는 근로서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 한도가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비교산출세액을 뺀 거. 그게 한도였어요.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둘 중에 큰 거. 둘 중에 큰 걸로 결정이 될 건데 일반이 더 크면 한도가 있는 거야. 근데 비교가 만약에 더 컸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 자체가 비교산출세액이 될 거니까 비교에서 비교를 빼면 한도가 빵이죠. 그때는 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나중에 배기회재근 전체 다 볼 거야. 그 자연특 이것도 일단은 앞글자 따가지고 자연특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연특 이런 종류가 있구나.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그리고 특별세액공제, 뭐 항목별세액공제라든지 표준세액공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항목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게 보험료라든지 뭐 의료비, 교육비, 기본세액공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표준세액공제는 금액을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13만 원이었고요. 성실사업자 같은 경우에 12만 원짜리였습니다. 그 외의자가 7만 원짜리였죠. 근로소득자 13만 원, 성실사업자는 12만 원, 그 외의자가 7만 원. 금액은 좀 외워주시고요. 요걸 특별세액공제라고 불러요. 그 자녀세액공제는 우리가 대상 구조까지 다 살펴봤었어요. 자녀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여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일 것, 그게 붙어있고요. 자녀, 그 입양자하고 위탁아동 포함이죠. 손자녀도 들어간다고 했죠. 조손가정이 있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모, 조부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녀세액공제는 들어갑니다. 그 일반 공제 같은 경우에는 2.5, 3, 4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2.5, 2.5가 25만 원, 3, 30만 원, 4가 40만 원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2, 3, 4면 좋았겠지만 2, 3, 4면 외우기가 더 쉬웠겠지만 2, 3, 4가 아니라 2.5, 3, 4.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5, 3, 4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한 명이면 25만 원이고 두 명이면 25만 원 플러스 30만 원 해가지고 55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제 세 명이면 25만 원 플러스 30만 원 플러스 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명 초과 한 명당 40만 원. 네 명이라고 하면 25, 30, 40 플러스 또 40 이런 식으로 계속 4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명 초과는 한 명당 40만 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 나이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8세 이상 공제 대상 자녀 수로 따지는 겁니다. 8세 이상으로. 7세 이하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있다고 했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 보육수당하고 달라요. 보육수당은 회사에서 주는 거. 그건 6세 이하고 6세 이하는 그거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나이고 6세 이하를 외우셔야 돼. 그게 세법상의 규정이니까. 그냥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국가가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세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그거가 7세 이하라 가지고 얘가 8세 이상이 나온 거예요. 아동수당 따로 국가가 지원해주는 게 있으니까. 회사가 주는 보육수당 그냥 6세 이하. 과세관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주는 거 그거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그게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나왔던 거니까 우리는 6세 이하 그거 외우셔야 되고 8세 이상을 외우시면 돼요. 아시죠? 8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국가가 7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주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중 혜택이 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얘를 8세 이상으로 정한 거예요. 아시죠? 국가가 주는 거가 또 따로 있으니까 8세 이상 공제 대상 자녀 수로 따진다. 여기에 이 자녀 수에는 위탁아동도 포함이라는 거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네 부모는 아니지만 자식처럼 생각한다. 한부 공제 쪽에는 위탁아동이 들어가지 않지만 여기에는 위탁아동이 들어간다. 이때도 여전히 8세 이상 위탁아동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반 공제 이런 걸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산 입양 공제도 357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357. 357로 외우셔야 됩니다.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넷째도 70만 원, 다섯째도 70만 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 자녀 같은 경우에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 이상인지 카운팅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들어오는 순서라고 했죠. 나이 순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양이 있으니까 원래 있던 애보다 나이가 많은 애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어서 나이 순이 아니라 그냥 가족관계 등록부에 들어오는 순. 위탁아동은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위탁아동은 내가 출산하는 애도 아니고 입양하는 애도 아니죠.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들어오는 애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팅할 때도 위탁아동은 제끼고 첫째인지 둘째인지 카운팅을 하셔야 돼. 위탁아동은 우리 집 둘째라든지 우리 집 셋째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첫째인지 둘째인지 카운팅할 때도 위탁아동은 건너뛴다. 그 내용도 우리가 다 봤고요. 자녀세액공제는 틀을 정확하게 갖고 하시면 돼요. 2.534, 357. 산출세 계산까지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졌어요. 산출세 계산은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안에 있으면 두 개를 계산해가지고 둘 중에 큰 걸로 한다. 일반 산출세액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14%였고요. 2천만 원 초과 과표의 기본세율. 이거 외우셔야 돼요. 계산 구조. 비교 산출세액 같은 경우에는 분리 과세시를 가정한 거죠. 금융소득을 꺼내가지고 원천징수세율 적용한 겁니다. 이때 금융소득은 꺼낸 거 근로수업 전의 금액이에요. 분리 과세시에는 근로수업이 없으니까 분리 과세시를 가정할 때 근로수업 전의 금액을 꺼내가지고 원천징수세율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14%지만 비영대금의 이익은 25%. 그거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고 타소득 과표. 금융소득 금액이 빠져 있는 금액이죠. 얘는 간접법으로 구할 때는 전체 과표에 근로수업 후에 금융소득 금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로수업 후에 금융소득 금액을 빼요. 얘는 근로수업 후 금액이에요. 이걸 빼면 타소득 과표가 나오는 개념이었고요. 여기 기본세율 적용하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다고 했죠. 타소득 과표는 다른 소득 금액에서 뭘 빼면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타소득 과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도 구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따로 세퍼레이트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각각 계산한 다음에 합하면 비교 산출세액이 나오는 개념. 둘 중에 큰 걸로 한다. 그리고 이 내용도 봤죠. B하고 C를 합쳤을 때 2천만 원 이하인 케이스가 있고 B하고 C를 합쳤을 때 2천만 원 초과하는 케이스도 있다. 2천만 원 초과하면 맥스로 일반 산출세액하고 비교 산출세액 1번하고 2번 둘 중에 큰 걸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B 플러스 C가 2천만 원 이하면 C는 분리과세가 될 거고 B가 종합과세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이때는 어차피 계산해봤자 동그라미 2번이 1번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2번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결정하자. 그렇게 아예 규정이 못 박아져 있었어요. 이게 뭐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곱하기 14%, 1천만 원 초과분 기본세율. 비교 산출세액도 마찬가지. 1천만 원 곱하기 원천세율, 1천만 원 초과분 기본세율. 똑같은 산식인데 비교 산출세액에서만 25%짜리가 있으니까 얘가 더 크거나 같게 계산될 수밖에 없어요. 굳이 두 번 계산할 필요 없이 비교 산출세액으로 하는 규정이었고요.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이 금융소득 안에 있었으면 그때는 두 번 계산하자. 얘를 사업으로도 한번 받다가 배당으로도 한번 받다가 두 번 계산해서 비교 산출세액을 둘 중에 큰 걸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죠. 일반 산출세액은 뭐 똑같이 계산하는 거고요. 지금 비교 산출세액을 두 번 계산한 거예요. 비교 산출세액을 사업으로도 받다가 배당으로 받다가 그래서 제가 틀을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금융소득을 둘로 좀 나누자. 금융소득을 A라는 것과 B라는 걸로 나누자라고 해서 A가 순수 금융소득 출자를 제외한 순수 금융소득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은 이제 B라고 좀 칭했고요. 비교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이것도 여러분들이 산식을 아예 완전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비교 산출세액은 뒷부분을 그냥 맥스로 때리면 좀 간편법이 적용된다고 했죠. A 순수한 거를 발라내가지고 원천징수율 14%, 25% 적용하고 뒷부분 맥스를 적용해가지고 먼저 사업으로 본다라고 하면 과표에서 A를 빼요.
다만 A가 금액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이쪽에서는 근로수업 전의 금액이고 과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근로수업 후의 금액이니까 근로수업 후의 금액을 빼면 출자는 여기 남는 거예요. 순수한 금융소득만 빼놨으니까 출자가 여기 남고 사업으로 본 거죠. 기본세율. 그리고 출자를 배당으로 보면 과표에서 얘도 금융소득이니까 빼내는 거예요. A도 빼고 B도 빼고 순수 타소득 과표에다가 기본세율 한 다음에 B를 꺼내죠. 얘도 금융소득으로 본 거니까 배당으로 본 건데 일반적인 배당의 원천유세율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배당 14%라는 거.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의 원천유세율은 25%지만 일반적인 배당의 원천유세율 적용해서 이거 이상은 부담해야 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차피 25% 실제 원천유 된 것은 예비납부 성격에 불과해서 많이 원천유 당했으면 나중에 기납부세율을 많이 빼면 되는 거야. 최종 세부담은 14% 이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기본세율하고 14%둘 중에 큰 걸로 최종 세부담이 결정이 되고 이미 원천유 된 것은 기납부세율로 빼고 차감납부 그렇게 가는 겁니다. 25%가 아니라는 것만 좀 주의를 해가지고 산식을 완전하게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소득세 다 끝냈고요. 조금 쉬고 법인세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